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향후 국제 정세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짧게 악수하면서 인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짧은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에서 설명은 당시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은 네. 막루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간단하게 수인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저희들이 참관하는 곳에는 중국의 외교부장을 비롯한 실무 대표단들이 같이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접촉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했을 때 7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시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간단한 반응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어서 짤막하게 수인사한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동안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측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우리와 대화할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번에 열병식 참관하는 곳에 북한의 대표단도 우리하고 좀 떨어졌지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좀 약간 눈짓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별로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안 나온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아마 오기 전에 좀 자기들도 내심 그런 마음을 먹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단단. 네, 우원식 의장 이제 방중 전에 혹시라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메시지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짧은 만남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국회의장실에서는 당초에 만남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분이 짤막하게라도 수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한 차례 만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7년 만에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수인사라도 하면서 어쨌든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해 볼 만하고, 이 외에도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인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이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포명하면서 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우원식 의장에게 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탁도 하고 에이펙 참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 전 최고 짚어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메시지 전해줄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에게 메신저를 자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관계 속에서, 중국과 관계 속에서 한국이 좀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누구를 보냈다 그러면은 사실 정부 인사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인사가 아닌 입법부 수장을 보냈거든요. 국가 서열이야 2위로 높은 거지만 정부를 대신한 인사가 아닌 거죠. 입법부를 수장을 보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나를 대신해서 보냈다는 것을 좀 피하면서, 그러면서 중국 전승절에서 참여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이런 약간 모호한 전략을 취한 거를 푸틴이 아마 파악을 하고 나한테 전할 메시지 있으면 전해라라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에서 불쾌했습니다. 바로 성명을 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러운 적속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심한 발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달라.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북한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메시지를 푸틴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도 보면 우리는 좀 만나고 싶어하는, 평화를 좀 바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또 푸틴이 또 우리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이 또 푸틴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먼저 이제 푸틴 대통령이 관심을 표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외교적인 흐름은 예의주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좀 닥쳐 있는 과제는 이번에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른바 한미일대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더 밀착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줄어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 관계를 관리를 하지만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대화 혹은 중국과의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일 북중러라는 구도 자체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일단은 한중 관계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다지는 것은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안보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이번 시기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자율적으로 좀 외교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중국과의 관계도 좀 어그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으로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대북 관계에서의 과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약에 좀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된다면 세계인의 이목이 굉장히 많이 쏠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역할을 아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명과 김정은과 평화 모드를 만들어가지고 노벨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본인도 노벨 평화상을 아마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펙을 기회로 해가지고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 그리고 뭐 시진핑도 만남 이런 만남을 주선해서 동북아의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본인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본인 이재명 대통령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갖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는 아마 이걸 주고 싶어 할 겁니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좀 그런 또 인정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가서 이용만 당할 것 같다면 아마 오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 가서 내가 얻을 것도 있다라고 하면 아마 올 것인데 과연 에이펙에 초청을 하더라도 예. 각 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합적인 외교적 관계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풀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보기엔 지금 전승절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 세 개 국가가 다 모인 거는 반자유진영 연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미 연대가 아니라 반자유진영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반자유진영 연대 미국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서 경제 번영을 하자라는 이런 트럼프 중심의 관세 협상과 새로운 무역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을 해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만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통역관이 따라붙었습니다. 24개 국가 정상들과 함께 걷는데 통역관이 따라붙은 국가는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푸틴과 김정은이었거든요. 그만큼 3개 국가의 정상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제적 지도자 그런 위상을 가지려고 한 것이고 이 3개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진영 연대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제 오는 10월에 이제 에이펙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국의 이 외교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만났을 때에도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긍정적인 답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이 또 오게 된다면 그리고 시 주석까지도 오게 된다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대 자체가 한국이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인 판이 깔리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자, 저희는 특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전부터 건강 문제 호소해 왔는데 구속 이후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어지럼증 호소하면서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재 건강 상태 어떻다고 알려졌습니까? 지금 최저 혈압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구속되기 전에 병원에 상당히 입원을 하고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빼빼 말랐다고 합니다. 예. 옷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좀 화면은 티가 안 나는데 굉장히 좀 말라깽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거다 생각이 들고 혈압도 지금 하여튼 위험한 상태여서 여러 번 뭐 체크를 할 정도고 피 검사도 할 정도니까 좀 건강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좀 수사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변호인들은 3번이나 접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건강도 잃고 본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도 잃고 이렇게 다 잃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건강이 안 좋더라도 본인은 자기 가진 권리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 만나는 것은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루 평균으로 이제 3회 변호인 접견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한 재판에 계속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뭐 실명 위협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구속된 거를 또 취소하려고도 시도를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건강 이상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의 정당성 역시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명분으로 여러 가지 뭐 온갖 재판과 수사는 거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인 접견을 수차례 하고 몇 시간씩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가 뭐 건강이 실제로 악화되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김건희 씨가 사실은 특검 조사에 협조하기 전에도 갑자기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문제로 들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자택에서 찍힌 사진을 봤을 때 사실 건강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비판까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것이 뭐 수사에 응하기 어려운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처럼 계속해서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뭔가 절차를 좀 지연시키거나 혹은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단호하게 배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김건희 씨 공소장에 그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좀 정리가 됐고 그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점과 장소도 특정이 됐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 그 통일교 쪽에 2차례 전화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 사실 그 선거를 하다 보면요 각종 단체에 도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실제 그 단체가 나를 도와줬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전화를 해서 당선됐던 거 신고도 하고 당선된 거 실제 도와줬든 안 도와줘도 관계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곳에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고요. 절에 가서 스님에게 얘기했으면 부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라고 그런 덕담을 다 종교단체에 주고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에 대해서도 좀 선거에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했다 그러면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신고하면서 덕분에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의례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혐의가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가성이 오고 갔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 통화 자체 가지고는 어떤 혐의가 있다, 명백한 혐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인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검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소명 자료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통일교와 이
그 김건희 씨 사이에 커넥션을 연결했던 고리가 건진법사였던 거고요. 보면 이제 통일교 측에서 이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2차례 정도 받았고 그 뒤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어떤 뭐 그냥 인사치레로 전화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받은 선물에 대한 화답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런 뇌물이 전해졌던 경위의 목적은 어떤 부탁이 있었던 게 맞는 것이고 청탁이 있었던 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뇌물이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김건희 씨가 이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이 건진법사가 이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 그 뒤에는 또 김건희 씨에게 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하려는 현안이 있었어요. 뭐 유엔 제5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데 관련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건진법사가 사이에서 통일교의 청탁을 계속 전달을 했고요. 그 뒤에도 이제 선물이 전달이 되고 나서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뭐 반응이 어떻더냐, 우리가 부탁한 부분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 이런 반응을 확인하는 이런 통화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특검 쪽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관련해서 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 변호인단 면면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에 임명됐던 오광수 변호사. 이분도 지금 논란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변호사 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검찰총장을 했던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변호인 자문으로 지금 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분인데 그런 분까지 아마 수임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임료를 주면서 아마 섭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변호인단을 좀 호화롭게 꾸리는 것은 본인이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좀 뭐랄까 좀 궁지에 몰리거나 또는 이제 특검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방어 태세를 갖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목걸이 처음에는 빌렸다였었는데 모조품이다였었고 지금은 다시 그 실물 받았다로 지금 진술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뭐 인사청탁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한 것도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뭔가 부인이 이뤄지는 거는 납득되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박성근 전 검사 그러니까 사위에 대해서 그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될 때 당시 영상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이력서가 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청탁을 했는지 뭐 이 외에도 청탁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 부부가 좀 참석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서희건설 회장이 이배용 씨도 거기에 이제 임원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의 어떤 연결고리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사위의 인사청탁을 부탁하고자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뭐 부인을 하든 저는 그것은 중요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 일단 목걸이 받은 건 인정했지만 인사청탁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아니라 이거 법정에서 재판에서 자세한 경위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좀 주장할 여지, 싸울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공판장에 가서 새로운 이제 반박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반박 증언을 또는 이제 증인을 불러가지고 반박 증언을 듣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박을 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반박 증거라든가 증언을 내게 되면 그게 또 오염되면서 수사기관이 거기에 재반박하는
그런 이제 또 증거를 또 만들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꿰어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아마 공판에 가서 좀 판사에게 소명을 직접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다. 그리고 지금 진술 거부권을 좀 행사한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는 전혀 관계없다. 특히 박성근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일단 김건희 씨의 진술이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목걸이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도 이 목걸이를 어떻게 이제 갖게 됐냐라는 경위를 물었을 때 빌린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 나중에는 또 모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가 이제 벌써 몇 년 만에 갑자기 인정을 한 겁니다.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자수서를 냈고 거기에 경위와 청탁의 인정, 언제 전달했는지 그리고 진품까지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죄의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어떤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지만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건 인정했지만 다른 거는 모른다라던가 아니면 인사청탁은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본인의 책임이나 죄의 형량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말바꾸기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조금 반박을 드리면 지금 진술을 바뀐 거에 대해서 진술을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거짓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요 첫 진술에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불법 송금한 걸 보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공판장 가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럼 이화영 씨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지금 첫 진술할 때 얘기 나왔던 것은 보통 사실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기 이제 정적이냐 아니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한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통해서 지금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말과 행동과 너무 배치되잖아요. 군이 탄압을 받았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분열을 획책하고 있잖아요. 아마 자기가 이제 형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 최근에 장군 인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러니까 아마 그런 세력들은 자기를 추종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심을 또 분열시키고 이러한 기만책, 국민 사기 그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취 들으면서 배경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뭐였냐면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 멈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군 관계자와의 진술이 좀 배치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나 마치 그 사령관들이 본인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하게 해석해서 뭔가 실수를 했다 이런 취지로 부하들에게 사실은 책임을 다 떠넘겼었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떤 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젊은 교도관들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속옷바람으로 저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을 운운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 모든 일은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그 불법 계엄 지시 때문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줄줄이 조사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어떤 본인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을 탄압받는 주체로 묶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감옥에서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재구속된 이후에 특검 수사 아예 안 나가고 있고요. 재판도 지금 7번
번 연속 안 나가면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 나가지 않고 재판장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짜여진 각본에 자기가 들러리 쓸 이유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재판도요? 네, 재판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헌재부터가 우리법 연구회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헌재 결론이 나와가지고 탄핵이 됐고 또 특검도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만 추천한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친민주당 성향에서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재판부도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반말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이재명 대통령은요. 욕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욕설하신 분이 야당 대표라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헌재에서 심판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판에 안 나가니까 일선 군인들은 자기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자기가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진실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부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을 협박하고 검사해봤냐 이렇게 반말로 운운하는 것과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어떤 개인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 책임을 지고 싶었다면 특검의 소환에도 응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내란 재판도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게까지 이렇게 공전시킬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나는 진술들이 이어지니 어떻게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조금이라도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량이 워낙에 높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그런 이유로 지금 재판에 협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가봤자 본인의 형량이 깎일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의 평가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분열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정황들도 또 나오고 있는데 특검은 특히나 또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의 영장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계엄 논의를 시작했다고 적시했는데 이때는 심지어 원내대표로 임명도 안 된 시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짜맞춘 특검 논리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야당 원내대표실과 당사만을 집요하게 겨냥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예전에 그 여당일 당시에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것들을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를 막아섰던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일종의 프레임이다.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동조한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이면 원내대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추경호 의원과 비상계엄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았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아마 극구 만류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내가 설득 아닌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유력 정치라든가 정치적 멘토
지도부들에게 말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 공론화가 그때 살짝 되거나 아마 말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근데 3월부터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3월이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또 비상겸 해제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내란을 동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다르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거는 맞습니다. 통화하고 나서 국회로 가겠다고 국회의장한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뭐라 하냐면 원래 1시 반에 본회의 열기로 했지만 30분 당겨서 1시니까는 1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다. 빨리 가겠는데 입구가 막혀있으니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너네가 알아서 풀어서 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시 본청에서 모이자라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본회의에서 비상김 해제됐죠. 해제되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비상계엄에 사전에 알고 모의를 했고 또 반대를 했고 해제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라도 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거의 옹호를 자처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난해 3월부터 같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게 아니고 작년 3월부터 이미 계엄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언급 이런 것들이 대통령 차원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원내대표를 이제 역임했던 추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몰랐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2월 3일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어 왔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 거고. 그리고 방금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납득되지 않는 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집결 장소를 최종적으로 당사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당사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지를 내렸던 곳은 당사로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보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고 그 이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그 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연달아서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이 계엄을 막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였을까? 오히려 대통령실로부터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모종의 역할을 기대받고 부여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그때 보면 뭐 우원식 의장께 어떤 시간을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집결지를 당사로 최종적으로 공지를 했다라는 의도는 저는 명확하게 의심해 볼 만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불가피하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막아설수록 저는 내란 옹호 정당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해보면 약간 팩트 조금 말씀드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시간 늦춰달라, 국회의장한테 시간 늦춰달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시 반에 본회의 하길 테니 그때까지 들어와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30분 당겨서 1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동하기에 30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시간 더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가 막혀 있으니 입구를 풀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너네 알아서 뚫고 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건데 마치 우리가 무슨 시간 더 달라고 하면서 본회의를 늦춰서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 했던 것처럼 얘기한 건 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처음에 처음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 시간보다 당겼잖아요. 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는 분명히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랑도 그렇고 민주당 원내대표랑도 그렇고 이 집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원식 의장께서 판단하셨을 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을 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대한 빨리 들어와라 하면서 시간을 당기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 원내대표는 이 지금 국회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풀어달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는 사실 뭐 의원식 의장께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은 없었던 거죠. 예. 네.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좀 있었다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난해 9월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청문회 생각해 보면 그때도 계엄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아니라고 일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그런 정황이 아예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 단호히 아니라고 했었고요. 또
지금 드러난 것처럼 김영현 장관하고 한 몇 명, 굉장히 아주 극소수의 한 서너 명의 사람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사실 뭐 논쟁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게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소수만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라고 논의했기 때문에 전혀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알 수가 없었었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당시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어요. 그런 의원 몇 명이 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모의했다. 이것은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좀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국민의힘 위원 정당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서 첫 단추로서 국민의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끼우는 거죠. 이거는 정당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만 따라간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계획을 대통령과 그 측근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추경호 의원의 당시에 여러 가지 전화 통화가 있었고 또 장소를 바꿨던 정황들도 있고, 근데 통화 이후에 장소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특검 쪽은 그 통화나 장소를 변경한 게 어떻게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적시한 부분들도 있고, 한덕수 전 총리보다 훨씬 더 이 내란 쪽에 더 이렇게 종사한 혐의가 있다. 방조 외에 더 이상 그 이상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거 참여는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개별 헌법기관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건에서 내가 참여를 한다, 어떠한 안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헌법을 갑자기 그런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해석을 해서 죄를 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빨리 해산을 하려고 자기들은 입장에 생각하겠지만 실태를 좀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다음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쭉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엮어서 뭐 내란 그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지연시키려고 프레임을 짜는 거는 그거는 주장에 불과하다. 법적 책임을 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지울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도왔다, 협력했다.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내 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리고 어떤 행동 반경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혼선을 주고 막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주요 임무 종사자, 내란에 있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특검의 의도가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혼란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혼란 때문에 있었던 어떤 뭐 우왕좌왕하는 행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그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그 다음에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직접 공지를 내렸을 때 당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와달라라고 했는데 자꾸 원내에서는 당사로 와달라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 불법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일단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내란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 이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 반복을 해가지고 좀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가 되려면요, 사전에 모의한 거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란 목적이라는 인정됨과 동시에 사후에도 같이 비상계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중요한 임무를 정말 행사를 했어야 됩니다. 뭐 군대라든가 뭐 선관이라든가 또는 뭐 정부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전체 통틀어 가지고 아무도 연관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입증돼 가지고 내란 혐의의 주요 종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특검이 무리해서 정치적 프레임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검 쪽에서 추경호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조지현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한 8명 정도의 의원도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야당 쪽의 현역 의원들 피의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라서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제시켜야 된다,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공지를 마지막에 결국 집결지를 당사로 얘기를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체시키고, 혹은 그런 기조를 잡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 원내대표를 뭐 돕거나 아니면 이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라고 한다면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한 공범을 자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폭넓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또 원내대표 행정국에 대해서 압수수색 지금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말이 되지 않죠. 지금 특검에 와가지고 원내대표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원 명부 포함해서 원내대표실에 있는 모든 업무 내용이라든가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들은요 굉장히 기밀성이 있고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감한 것들 많죠. 국가의 틀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인사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뒤에서 가져가겠다?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굉장히 이거는 폭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저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에 그 미션에 충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충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 훼손하는 그런 폭거를 하고 있고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당직자와 보좌진 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예.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도한 압수수색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 수사 대상에 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이 추경 원내대표 외에도 그 같이 있었던 의원들을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국회에 있었는데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근데 이분들 중에 또 보면 그 당시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지금 현 지도부에 속해 있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경하게 이제 투쟁을 하면서 이 특검의 뭐 수사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그런 보수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 특검 측에서 밝히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을 막아설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